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최 평론가님, 저와는 첫 방송인데요. 예. 제작진이 이런 질문을 넣어가지고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첫 인상이 어떤가요? 우리 최승호 변호사님 키도 크시고 앉은 키요. 앉은 키죠. 앉은 키도 크시고 서글서글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아마 우리 법률방송 이 시간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최승호 변호사님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최승호 변호사님과 같이 정치 뉴스를 재미있게 잘 톱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시끌시끌한 정치권,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볼까요? 설마, 딱 감이 오기는 하는데요. 설마 이 찍 아니겠지? 누구시죠? 그림 딱 나오죠? 네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온 발언일까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보통 네. 선거 시기에 이제 지원 유세 나가든지 어디 지역에 이제 유세를 나가게 되면은 이제 주변에서 이재명 이래요. 그렇죠. 최승호 이런단 말이에요. 저 정치에 좀 엮지 말아주십시오. 후보하고 이제 같이 지원 유세 나가거나 본인이 네네. 나간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분위기를 막 띄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 막 뜹니다. 그렇죠. 그럼 말이 나와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실언이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실언이에요. 왜냐하면은 선거운동 하는 도중에 젊은 남성을 향해서 설마 이지가 아니겠지? 이렇게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것이 뭐냐면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1번, 윤석열 지금 대통령은 2번.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지지자들끼리 이찍 일찍 이렇게 하면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선거운동 지지자들끼리 싸움이니까. 여기서 상대적으로 일찍이다 이찍이다 얘기하는 거는 비하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 네, 비하하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후보자나 정치 지도자가 이찍 아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부적절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듯이 이야기한 것이 딱 포착이 된 거죠.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비하하는 의미로 쓸 수 있겠느냐 라면서 비판을 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단히 부적절했다. 죄송한 마음에 앞선다.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를 했어요. 해프닝을 끝날 수 있는데 어쨌든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천금보다 무겁다. 상당히 교훈입니다. 부적절하다라고 어쨌든 좀 자기가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이 대표 발언 상당히 좀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맞상대죠. 인천 개항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이를 놓칠세라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선거에서는 상대방이 무슨 실언을 하거나 이거는 나의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멋있게 얘기죠. 일찍도 이찍도 모두 개항 국민이다.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멋있죠. 멋있는 말인데 이게 이제 선거 시기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후보도 다른 사람도 너 일찍이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거라는 것은 정말 일찍이 어디 있고 이찍이 어디 있고 선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유권자들이니까 이런 비하의 의미로 상대방을 폄훼하는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좀 뭔가 예의를 지켜서 계속 예. 선거하면 좋은데 사실 좀 네거티브가 좀 좋지 않습니까? 선거 홍보 전략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선거에서 네네. 홍보할 때 일정 정도 네거티브는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없을 수는 없으나 네거티브만 한다라고 그건 좀 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거는 예. 자신한테 되돌아옵니다. 요즘 이 대표 발언을 좀 보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이 과거에 이제 사이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우리 이 대표님이신데 총선을 앞둔 의도적인 선거 전략이라는 좀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언행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지지자들이 열광할 만한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찬반 논란이 거센 인물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공천 과정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굳이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논란 불어일으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중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고구마 먹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니까 자신이 할 얘기를 딱딱하는 소위 얘기해서 지지자들로부터 사이다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 맞는 행동을 하지만 선거 시기니까 그 훨씬 더 증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유권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감안해 보시면 평소와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선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인은 숙명입니다. 정치에서는 사실 약간 롤플레이를 잘 해야 되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상대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최승호 네네. 변호사님이 네. 그러니까 정치랑 관계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후보자다. 네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참모다. 네네. 그럼 후보자님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네. 뒤에서 그러니까 역할 줘요. 역할을 주죠. 네, 예. 그러면 그거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잘난 후보자라 하더라도 이런 이제 참모진이 다 이렇게 짜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참모진이 짜져서 어쨌든 전략적인 것이다. 선거 네. 전략에 좀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어서 그럼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좀 볼까요? 국가 좀 먹는 5.18. 우리나라에 또 5.18이 좀 예민한데요. 두 번째 멘트 좀 감은 옵니다. 뭘까요? 국민의힘에서 대구 중랑구 공천을 받은 도태우 변호사의 발언입니다.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최장관님.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2일 국민의힘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 변호사가 과거 2019년 2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 5.18은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포섭되기는 어려운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다. 특히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상식이라 그랬어요. 상식이요. 네. 네.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게 5.18 굉장히 유가족들은 좀 상처 좀 받았겠는데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그 5.18 관련된 사안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사실상 거의 다 밝혀졌어요. 밝혀지지 않은 것이 최초의 총기 그 자위권 명령 행사 뭐 이런 것들 누가 했냐 뭐 하다가 그 당사자격인 그 전두환 씨는 사망해 버렸고 나머지 사람들 고령으로 사망한 사람도 많고 밝혀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1990년대 중반부터 지아무개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북한군 개입 문제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공수부대가 아니라 북한군이 내려왔다. 500명, 600명이 내려왔다. 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폭동의 뒤에는 북한군이 있다라는 이제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퍼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우리 군인이 어떻게 자국민을 저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겠어? 그렇죠. 저거는 북한군이 아니어서는
이 말이 안 돼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도적으로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5.18 정신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계속 있고 재판받아서 실제로 실형을 받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나가겠다는 사람이 설사 국회의원 후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전에 북한과 연계가 돼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실제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레 광주시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다고 지속적으로 왜곡해왔던 것도 있었고 도 변호사가 지금 공천을 받은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도 변호사 공천을 취소하라라고까지 이야기 나온 거예요.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 변호사가 이거 오보이자 허위다. 오보다 허위다. 예,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 자신이 주장한 것은 오보이자 허위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 입장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도 5.18에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이 당의 입장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거에 얘기했던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공천 받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옛날에 네. 이야기했던 것이 공천 받고 나니까 누구야 찾아보니까 그 발언이 나온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그게 거죠. 애매하게 좀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맞습니다.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북한 군이라고 얘기한 적 없다. 예.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도 변호사 명확하게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앞으로도 당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언행에 더욱 신중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겁했겠죠. 이런 좀 실언들 사실 총선 과정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40 총선 4월 10일 총선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여야 정치인의 설화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양당은 막말 경계령을 좀 내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말실수 후폭풍으로 선거 판도가 좀 뒤바뀌었던 사례 좀 적지 않죠, 과거에? 많죠. 예.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내뱉어 놓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정동영 의장 기억나시죠? 17대 그렇죠. 총선 때 네. 열린우리당 그때 의장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막 끌어올랐어요. 예, 그렇죠. 그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된 막 이런 게 맞아요. 있어 끌어올리면서 여기서 고무가 됐는지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인들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죠. 예. 미래 세대한테 뭐 양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근데 결국은 노인들한테 투표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결정적인 실수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예. 또 2020년 총선 때 그때의 경기도에 부천에 출마했던 차명진 후보가 예.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요. 네, 뭐라고 했죠? 방송에서 또 이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쵸. 그 아이들이 좀 죽어 그렇죠. 나간 사건인데요. 유가족들의 상처를 입을 만한 뭐 이렇게 징글징글 해먹는다 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 이슈를 가지고 좀 징하게 해먹는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 외에도 뭐 서울 관악갑의 김대우 후보 네.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라는 발언. 이거는 뭔가요? 제 지역구라서 너무 잘합니다. 나이와 장애인이 연결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은 네. 어려움을 다 겪게 되잖아요. 네. 이거는 좀 장애인 비하 발언도 좀 그렇죠. 장애인 비하 발언이자 네. 어르신들에 대한 네, 비하 네, 발언도 네, 되는 네, 겁니다. 네. 결국 제대로 출마도 하지 못했고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정태욱 전 의원이 이부망천 기억나시죠? 네, 이부망천 잘 기억나죠.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거는 이혼한 사람들, 네. 예? 그리고 부천에 사는 사람들, 인천에 사는 사람들 다 정말 말아먹자는 발언 아닙니까? 이게 수도권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에 세 개에 대한 비하 발언. 이혼한 사람, 부천 사는 사람, 인천 사는 사람. 그렇죠. 1+3P죠.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특히 선거 시기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천을 받을 후보자들은 내가 지금 이런 발언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아무리 주변에서 최승호 제 이름은 이렇게 좀 하더라도 빼주십시오. 네. 하더라도
예? 절대로 흥분해서 말 한마디 잘못 날아가면 이거 인생 망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요. 총선에서 좀 실언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 세 번째 생생 코멘트 좀 넘어가 볼까요? 백기들 용기가 필요하다. 협상은 항복이 아니다. 이거는 뭘까요? 자, 총선 이슈는 아닌 것. 존경하는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님이십니다. 예. 이거는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 이제 그 인터뷰에서 방송 네네. 인터뷰에서 교황님께서 네. 이제 오늘 20일 날 방송될 예정이 아직 아직 방송이 나오진 안 됐어요. 않았는데 지금 소위 얘기해서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서 네.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러시아와 협상을 해라. 협상해라. 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렇죠. 근데 협상하라는 내용 자체가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은 네. 정치 지도자들 내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피해를 안 받습니다. 네.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아이들, 네. 여성들, 그렇죠. 노인들. 네. 그러니까 죄 없는 시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훨씬 더 피해를 받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정치인들이 최대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고 전쟁이 설사 일어났다 하더라도 확전이 되지 않도록 협상을 해야 하며 빨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거를 빨리 종전이 되도록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정치인이 국가를 보존하고 국민들을 보존하는 제1책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백기를 들 용기가 필요하다. 네. 협상을 한다는 이 자체는 항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당신이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협상을 통해서 이 상황을 안정시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그렇죠. 학살도 네. 마찬가지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은 어쨌든 이전에도 좀 협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했는데 아마도 이번에 좀 자극적인 내용이 되고 있는 이유, 비판의 내용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백기 네. 혹은 패배 등의 용어를 좀 처음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교황 발언이 우크라이나한테 항복을 좀 종용했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게 어디에 방점을 두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앞부분에 백기는 적대 행위의 중단, 협상의 용기로 평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사람들이 봤을 때 들었을 때 백기를 들 용기가 필요 있다. 항복하라는 얘기야? 근데 사실은 뒤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협상은 절대 항복이 아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협상은 항복이 아니다에 방점을 찍고 평화를 이야기했는데 백기를 들어 패배하라는 얘기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예, 얘기하죠. 그럴 수 있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 네. 있으나 전쟁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3년 차에 좀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 좀 현재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좀 서로 불만이 좀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산도 좀 배정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떤 건가요? 사실은 네. 미국의 전 세계 전략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치 못한 전략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사실은 나토 북대서양 방위기구가 동진한다라는 것이 러시아 모스크바로서는 굉장히 위기를 그렇죠. 느꼈었고, 예. 근데 계속 약속을 했거든요. 네. 안 한다. 네. 근데 세 번이나 세 차례나 약속을 구멍을 냈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요? 아니요, 저기 그 나토가 러시아에 대해서 더 이상 동진하지 않겠다. 않겠다 했는데 계속 나라들이 이번에 저기 스웨덴까지 합류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로서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계속 하면서 결국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미국이 계산하지 않았던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절대 이 협상도 안 하려고 하고 끝까지 항전하려고 하고 사망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예. 우크라이나로서는 억울하죠. 예. 근데 지금 종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미국이 종용하고 있고 젤렌스키는 그것이 속상하고 이것들이 서로 간에 부딪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건지 몰라도 전쟁의 상흔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빨리 종전해서 러시아 군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군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네. 죽지 말아야 합니다. 위정자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어쨌든 국민들이 많이 좀 사망하고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런 부분 전쟁은 어쨌든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종식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좀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좀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총선 이제 한 달 앞으로 좀 다가왔죠. 그래서 공천과 판세 분석입니다. 이제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입니다. 여야가 경선 결과를 추가로 발표를 하면서 공천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당의 공천 참 말이 많았습니다. 먼저 공천 좀 총평 좀 해주실까요? 참 이 선거를 예. 한 달 앞둔 시기에 네. 상황에 대해서 평론을 하라라는 얘기는 사실 뭐냐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점쟁이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선거라는 것이 단 하루 만에 네. 뒤집어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전체 트렌드, 전체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는 예.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또 자칫 잘못하면은 예. 이런 선거와 관련된 방송에서 네. 선거법 그렇게 위반도 될 수 수 있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야 모두의 공천 상황을 보면요. 예. 주류는 살아남고 네. 비주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어느 네. 때보다 공천에 관련돼서 뭐 엉망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 4년 전에도 그렇고요. 네. 8년 전에도 그랬고요. 네. 아니 2년 전 지방선거 때도 네. 그랬고 그 이전에도 공천은 늘상 말이 많았어요. 아, 네. 그렇죠. 맨날 싸우고 맨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지도부 욕먹고 네. 밑에서 반항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건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넌 여기 출마하고 넌 여기 출마하고 넌 여기 출마해. 끝. 이건 뭡니까? 이게 독재예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볼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니까 네. 국가니까 이렇게 시끌벅적하면서 총의를 모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억울한 사람이 탄생합니다. 필수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탄생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네.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씨 같은 경우는 예, 예. 억울한 케이스예요. 출마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전략공천 밀려난 사람들 다 억울한 케이스예요. 네. 그러나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합의, 그러니까 당에서 합의를 통해 가지고 가자라고 하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주류 생존, 비주류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문제는 한 50대인데 언론에서 한 80, 90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체 공천의 총평을 내리자면은 네. 예년과 다르지 않다. 아. 그러나 언론은 엄청 시끄러웠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예전 총선에서도 이렇게 어떤 주류와 비주류 예. 혹은 아니면 계파 갈등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했었다라는 엄청 많았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나마 선거법이라든지 체계가 잘 잡혀 있으니까 괜찮은데 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이런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하게 된 것은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입니다.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그 이후에 87년 12월 달에 대통령 네. 선거 있었죠. 88년 4월 26일에 4.16 총선이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공천 안 준다고 지방의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중앙당 정부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사라지면서 네. 정말로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아, 여기서 억울한 사람들이 네.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평론가님 좀 계속 이게 총선을 겪으면 인적 쇄신, 혁신 이런 말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 총선도 좀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뭐 친윤이든 뭐 아니면 친이든 약간 친명이죠. 친명 관련된 부분에서 뭐 인적 쇄신, 혁신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그 혁신 얘기를 기준점을 예. 현역 의원의 교체 비율로 주로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기득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내가 여기 내 이 지역에서는 네. 내가 짱이야. 네. 나 안 나가. 네, 네. 그럼 이건 누구도 와서 덤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역이 얼마나 교체됐는가가 네. 이번에 얼마나 많이 바뀌는가, 물갈이가 되는가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데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네. 민주당이나 네. 그 기존에 있었던 현역들의 교체 비율이 몇 네. %인가는 네. 우리 제가 이제 영향 미칠 수 있게 말씀드리지 네. 않겠지만 네. 이게 크지가 않아요. 높은 수준이다, 적은 수준이다. 어, 적다. 대체적으로 적다. 대체적으로 적다. 네.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기득권의 인적 쇄신이나 이게 안 됐다. 인적셋이 안 됐다는 것이 네. 아니라 네. 바뀔 부분은 바뀌었다. 네, 네. 그런데 국민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 아, 성에 차지 않는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친윤 강세 뭐 박성민 의원, 전주의 의원, 김기웅 예비 후보. 그다음에 뭐 친명도 마찬가지죠. 마지막까지 좀 계파 갈등하면서 비명 행사 논란. 예. 네, 비명 행사 누가 지었는지 참 대단한데요. 비명 행사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윤하고 친명 관련돼 가지고 한 말씀 해주시죠. 친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뭐 보통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 가깝다 해서 친윤이라고 얘기하고 예, 예. 이재명 대표랑 가깝다 해서 친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친윤과 친명은 살아남고 반윤과 반명은 그렇죠. 죽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꼭 네.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살해도 될 수 있어요. 네, 네. 비윤인데도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네. 현역 국회의원인데 재배치 받는 거죠. 다른 네. 험지로 나간 사람들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살아남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비명 같은 경우도 탈당한 사람들 네. 외에도 여전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보는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친명이나 친윤은 좀 좋은 자리 주고, 비명이랑 반윤은 이제 좀 안 좋은 험지를 내보내거나 혹은 아니면 뭐 공천에서 탈락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눈에 보이고, 물론 언론사의 얘기도 있겠지만 언론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보인다 이거죠.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는 예. 것인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과 예. 이재명 대표가 당의 주류를 갖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양쪽의 지도부가 자기 색깔대로 정치를 하고 공약을 내고 선거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당 지도부와 색깔이 다르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자기 당 색깔에 맞춰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비민주적으로 몰아친다라든지 예. 무조건 나가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네. 없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략공천이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예. 나 분명히 5선씩이나 했고 예. 더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빼 안민석 네. 친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이런 사례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예.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네. 대해서 무조건 양쪽 당 지도부가 독재를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양쪽에서 독재를 하면은 대한민국 뒤집어져요. 내부에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 기준이 있다. 네, 기준이 있다. 예. 이현주 전 의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다시 민주당으로 좀 돌아왔어요. 결국 경기 용인정 공천장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현주 의원이 예. 예전에 예.
광명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경기 예. 광명을. 광명에서부터 예. 그때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예, 예. 당선되고 그러면서 민주당 탈당하고 예, 예. 이번 용인으로 갔습니다. 예, 예.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제1급선무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국회의원 안 하거나 정치를 하지 않게 되면은 뭐 합니까? 네. 아저씨 아줌마 되는 거예요. 네.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현주 의원은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탈당과 예. 복당을 반복합니다. 네. 이거는 누가 판단해 줘야 되냐면 이현주 스토리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해 줘야 돼요. 네. 과거에 민주당으로 정치를 출발했는데 네. 민주당 정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반대당으로 갔다가 네. 이번에 집권한 그대로 여당으로 있으면 되는데 윤석열 정권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하는 거예요. 네. 이건 자기 정치 소신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때로 보면은 배신자라고 양쪽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를 누가 결정해 줍니까? 네. 유권자가 유권자가 결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유권자의 몫이다라고 당연하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민주당 사실 이현주 의원뿐만이 아니라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전사 3인방이라고 일컫는 세 사람 이현주 전 의원, 그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모두가 4월 10일 공천, 그러니까 총선 본선행 확정했습니다. 예. 근데 이들 어떤 활약을 할 것으로 좀 기대하실까요? 추미애 한양갑 네, 으로 그렇죠. 결정됐고요. 한양갑이죠. 이현주 용인정으로 결정됐고 네. 전현희 이번에 가장 문제가 많았었던 네. 임종석 전 네. 실장이 출마하고 싶었던 네. 중성동갑 서울 네. 중성. 여기로 출마하게 됩니다. 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여성이라는 거 말고도 네. 제 세 분은 다 알거든요. 잘 아는데 네. 굉장히 여전사 맞습니다. 네. 아. 굉장히 셉니다. 네. 보통 남성 정치인들이랑 1대1로 맞붙어서 네. 두세 명을 감당할 정도의 네. 파워를 갖고 있는 네. 네. 세 분이 다 똑같아요. 네. 그런데 네. 이 여전사 3인방이라고 일컬는 이 세 사람을 네. 하남, 용인, 중성동갑으로 네. 민주당에서 거의 본선행 확정까지 되게 된 네. 결정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 예. 여기가 만만찮은 곳이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네. 만만찮아요. 네, 만만치 않은 지역구들로 보냈습니다. 세니까 보낸 거예요. 그렇죠. 세니까 보낸 거고 확실하게 음. 상대방 당에 길을 꺾을 필요가 있다. 네. 기선제압. 한번 해볼 만하다. 해볼 우리 만하다. 센 선수 센 내보내서. 사람 나가면 네. 해볼 만하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에서 이들의 활약에 대해서는 네. 어떤 걸 기대할 것이냐면 네. 어려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네. 뉴스가 네. 그러니까 보도가 계속 나오기를 네, 네.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아. 역시 누구? 역시 아무개 이런 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양당 구도로 뭔가 보도 자료들이 좀 나오면 소수 정당은 좀 또 보여질 수 있는 뉴스들이 좀 적어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런 효과도 노린 걸까요? 그 제3지대 나중에 또 네.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네. 제3지대는 네. 어떤 전략을 주로 쓰냐면은 네. 커다란 양당이 부딪히면은 서로 막 헛발질하고 네, 막 네. 그래요. 실수하고. 네, 네. 근데 여기서 어부지리 표를 많이 가져갑니다. 네. 의외로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양쪽에서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유권자들 네. 꼴 보기 싫어요. 그렇죠. 꼴 보기 싫으면 아이 차라리 네가 해라. 네. 라고 하는 것이 제3지대. 네, 네. 근데 제3지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대 양당 정당이 건드리지 못하는 다른 유권자들의 니즈를 제3지대가 건드릴 수 있거든요. 네. 제3의 목소리가. 네. 그런 것들을 확대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양당 거대 정당의 후보들이 서로 싸우는데 당연히 제3지대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네. 없어요. 이거를 극복해야 제3지대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선거 전략과 네, 네. 선거 공약과 후보자의 헌신으로밖에 네. 표현이 안 됩니다. 사실 잘 보이지 않지만 어떤 양당 그 거대 양당의 전략과 그다음에 또 제3지대 정당이 부딪힐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현재 그 지역구 후보별로 돌리는 공식 여론조사는 없기 때문에 예. 대신 두 정당의 지지율 변화로 좀 전체적인 판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어느 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좀 해봤더니 국민의힘은 41.9%, 더불어민주당은
43.1% 조금 뭐 앞서 나가는 약간 좀 그런 결과 나왔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저게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네. 조금 몇 퍼센트 앞서는 걸로 보입니다만 네. 정당 지지도의 몇 퍼센트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이게 한국갤럽에서 네네. 리얼미터네요. 리얼미터요. 리얼미터에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2024년 3월 1주차. 1주차니까 지금 좀 됐죠? 예, 그렇죠. 며칠 1주차죠. 됐죠. 예, 예. 근데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95% 신뢰 안쪽에 수준에 있죠. 예, 예. 지금 응답률이 3.9%입니까?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네.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네. 여론조사거든요. 양당이 같다라고 보면 돼요. 네. 3월 1주차 주간 집계에서 양당이 거의 조금 민주당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오차 범위를 본다면 네. 비슷하다. 그만큼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쵸. 보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 좀 그래프에서 볼 만한 게 예. 다른 소수 정당들은 거의 안 나오고 개혁신당 지금 3.1% 나왔는데 응답률 이 3.9% 선거 해보면 사실 왜곡될 수 있는 여지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믿기는 좀 어려운 수치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좀 이것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얼마든지 요동치고 바뀔 개연성이 큽니다. 네. 선거라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예. 뭐 정책이 잘못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네. 그 많은 변수가 선거라는 정말 이 선거판이라는 정말 인간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융화돼서 나타나는 것인데 네네. 여기에서 기본적인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후보 지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후보 인지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그날 투표일 4월 10일 오전에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서 찍는다든지 그렇죠. 전에 사전 투표를 한다든지 네. 여기에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여론조사 이건 추세로 보시고 그렇죠. 예, 예. 추세로 보시고 지역에서 후보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죠.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네. 이거를 우리 유권자들이 보고 유심히 보고 찍으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나는 1번이야, 1번, 2번. 네. 난 2번이야, 2번, 2번. 이거 아니라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게 지방선거는 그랬는데 총선 같은 경우는 네. 특히 그 후보자를 찍고 당을 찍지 않습니까? 이거 고민해서 찍으셔야 된다. 제발 꽂혀 있는 공약 같은 거 네. 버리지 마시고 네. 공약 무슨 잘 봐야죠. 주장하는지 한 네, 번쯤은 보는 것이 유권자들로서 네.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네네네. 자세 아닐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봅니다. 예. 실제 총선에서는 좀 동네 예. 아줌마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바이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미용실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네. 아이고 우리 저 최승호 후보 잘생겼네 자꾸 저를 라고 얘기하시지 이야기한다라든지 예? 평론가님 안 되겠는데요. 제 이름을 자꾸 발설하시면 좋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무개가 잘생겼다라는 네. 그거 말 한마디에 퍼져나가요. 네, 맞습니다. 이미지도 네.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어떤 후보 보니까 자세가 됐네. 네. 인사하는 자세가 됐네. 네네. 이게 단순합니다. 네네. 선거가 이게 머릿속으로 막 이게 똑똑하다가 아니라 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네. 이런 걸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늘 긴장할 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아까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현재는 또 달라졌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그렇게 1주차였으니까.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생생 뉴스 픽스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조국 혁신당 돌풍 총선판 뒤흔드나입니다. 예.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투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개혁신당 처음 나왔을 때 고공행진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예. 조국 혁신당의 약진 예상하셨었는지요? 사실은 저 예상 못했어요. 솔직하게 예. 얘기할게요. 저도 사실 좀 예상 못해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저 못했어요. 예. 저도. 예. 전 사실 예상 예. 못했고요. 그런데 예. 조국 신당이라는 표현, 지금 혁신당 네. 이름도 그쵸. 있지만 예. 조국 신당이라는 이름이 언론 보도가 나오는 그날부터 네. 뭔가 꿈틀꿈틀하는 게 보였어요. 사실 선관위에서 이제 조국 신당이란 말은 못 쓴다. 못 쓴다. 나 못 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혁신당으로 바꿨는데 예.
15%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네. 지난 5월 5일에서 7일까지 실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거든요. 여기서 내일 총선이면 어떤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할 것 같냐라는 질문에 조국 혁신당 선택한 응답률이 15%예요. 근데 국민의힘 비례정당 뭐 지금 정해지긴 했습니다만 그게 40.9% 나왔고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이 25.6% 나오고 지금 조국 혁신당이 3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 비례연합정당하고 조국혁신당 합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랑 거의 비슷한.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이게? 사실 지금 보면요. 예, 그러니까 이 조사했던 이 시기가 그쵸. 민주당 공천과 예. 관련된 분란이 어마어마한 네, 예. 엄청나게. 엄청나게 비판적인 여러 보도가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자라 하더라도 실망을 하는데 민주당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많은 수가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 그룹에서 네, 이재명 지금 대표 지지자 그룹으로 이전이 됐든지 네, 거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투표를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이런 근데 비명 친문 그룹들이 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조국 혁신당이라고 새로 등장한다. 조국이 누구야? 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회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지지자들의 부채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부채감 여러 번 네, 말씀드릴 네, 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네, 아마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도 가야겠지만 네, 지금 사실은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채감으로 인한 네, 뭔가 해줘야 되는데 네. 라는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나타난 거 아니겠느냐라고 네.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좀 부채감이 있다. 근데 저는 사실 또 좀 보고 있는 게 네. 뭐 흥행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을 하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에 네. 이제 친문도 있고 친노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친노와 친문 좀 어떤 싱크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좀 주목하고 싶고 여쭤보고 싶은 게 새로운 미래도 있고요. 예. 이낙연 대표의 그다음에 이제 소나무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있죠. 어쨌든 민주 쪽에서 발생하는 파생적인 여러 정당이 있는데 왜 우리는 조국 혁신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원래 지금 계획해서 내놓은 예. 더불어민주연합당 그렇죠. 이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연합당이죠. 예. 이게 지금 명칭인데 예, 예. 여기가 기존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 당이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비례 위성 정당인데 예. 여기는 우리 당이 아니야. 우리 당이 민주당이 아닌 아니다.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여기에는 네. 지금 예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도 있고요. 새 진보당 진보- 출신도 네, 있고요. 진보당. 예. 그리고 이제 용해인 전 의원, 네. 용해인 의원이 주로 활동했던 그 새진보연합. 새진보연합 네. 여기 후보들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한 쭉 나온단 말이죠. 네. 여기 비례를 보니까 새진보연합 3명, 3명. 진보당 3명, 세 명. 연합정치시민사회 4명 이렇게 4명. 해서 10명을 어찌됐든 주고 그다음에 네. 민주당 20명 공천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그 구도라서 중간중간에 서로 이렇게 예, 예. 엇박 네. 이제 숫자로 이렇게 되는데 네, 이 자체가 네.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 예. 흔쾌히 지지할 만한 요소가 부족하다. 아. 첫 번째는 네. 낯설어요. 낯설다. 예, 낯설어요. 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낯설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조정훈 의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조정훈 의원이요. 예. 시대전환에. 시대전환에 예. 조정훈 의원이 생각나는데 어.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출신으로 네.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 활동하다가 네. 민주당 입장과 반대되는 그래서 어. 입당을 지금 국민의힘으로 갔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했죠. 그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내 표가 저쪽 넘어간 거예요. 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낯설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지금 비례 위성 정당에 더불어민주당은 좀
희석됐다. 그렇죠. 희석됐다라고 아. 볼 수 있는 거고 아. 두 번째로는 이거는 특정인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네, 용해인 의원이 비례로 아, 2번 나오는 네네.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도 그런 뉴스 좀 봤습니다. 예, 거부감을 갖는 예. 사람이 많고 용해인 의원 정도의 그러니까 인지도를 갖고 있으면은 네. 지역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비례를 선택한 것이 네. 아마 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는데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네. 조국혁신당이 있는 거예요. 아. 대안지가 있는 거죠. 네. 거기로 쏠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예.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라라는 약간 캐치프레이즈를 약간 좀 지금 1호 영입 스타였던 신장식 변호사가 엄청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장식 변호사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예. 의도해서 띄운 거 아닌데 그렇게 됐대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나중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민, 네. 지역은 민주당, 네. 비조. 사실 어렵긴 해요. 이게 어려워요. 지민비조 이게 좀 지민비조 어렵죠. 이게 어려운데 네, 이게 반복하면 유권자들의 꽂히거든요. 아, 꽂히죠. 계속 얘기하는 네. 겁니다. 네, 선거는 캐치프레이즈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검찰 변호사 출신들 줄줄이 영입되면서 방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방탄당, 법조당 아니냐라는 좀 지적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죠? 아마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대표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 안 한 건 아닐 네,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제일 먼저 내세우고 있는 캐치플레이즈가 네. 윤석열 검찰 독재라고 네. 얘기하면서 네. 민주당보다 훨씬 네. 더 세게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검찰 독재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법조계 인사들이라고 내세운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것인데 네. 글쎄 이것이 우리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먹힐지 어떻게 지지받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은정 검사라든지 네, 검사도 예, 들어왔고요. 이렇게 예, 예. 영입하고 싸울 네. 수 있는 거고 1호 인사가 네. 대표적인 변호사 아닙니까 신장 네, 씨? 네, 네, 예. 그렇죠. 그 우리 이제 예전에 또 다른 분들도 뭐 거기 좀 그런가요? 성추문 관련해서 우리 나갔던 뭐 영입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조국 지금 대표를 만나서 네. 좀 서로 좀 의미 있게 협업하자는 듯한 뉘앙스를 좀 보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호적인 예.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같이 열심히 잘 싸웁시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네. 잘 싸웁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네, 네, 있죠. 네, 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네, 네. 나는 것이 네. 일각에서 얘기하는 몰빵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너무 웃은 게 뭐냐면요. 네, 네. 회의하는데 민주당 네. 회의하는데 네. 꽃하고 빵이 있으니까 네. 아 빵이 등장했다. 이재명 대표 빵을 두 개 들으니까 이거 몰빵이다. 네. 이거 아니에요. 회의했을 때 꽃하고 빵이 있었던 거는 그날이 네. 세계 여성의 날이고요. 네, 네, 네. 여성의 날 상징이 빵과 장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네. 거예요. 이걸 네. 몰빵론으로 해서 몰빵론으로 해석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네,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교차 투표 심리가 좀 있어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 만약에 손을 들어준다고 하면 진짜로 더불어민주연합 쪽 안 찍고 조국 혁신당 쪽 많이 찍으면 지금 벌써 막 3월 1일 리서치뷰에는 뭐 22% 깜짝 지지율도 나왔다고 하고 예. 특히 이제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 돌풍이 좀 막 불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신당 좀 멈칫하고 40 총선에서 제3시대의 움직임 사실 많이 제약될 것 같고 예. 많이 막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자의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제일 큰 피해자들, 그러니까 네네. 조국 혁신당의 제일 큰 피해자들이 네네네네. 지금 이준석, 이낙연 신당들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준석, 이낙연 서로 합쳐서 빅텐트로 움직였다면은 네네.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네. 여기가 쪼개졌지 않습니까? 네네. 쪼개지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느냐? 네네. 제3지대로 네네네. 조국 혁신당으로 갔다. 네네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뭐 1시간 동안 엄청 최현 평론가님이랑 재밌게 방송해봤는데요. 2시간도 더 할 수 있어요. 네. 생생범위쇼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최성훈